멕시코의 산후안 데 울루아라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제 베라크루즈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때는 1568년 영국의 한 선단이 폭풍우를 만나 망가진 배를 수선하고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산후안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때마침 스페인 함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과 스페인 모두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같은 항구에 정박하면서 한 처음 이틀 동안 잘 지내요. 서로 포로 교환도 하고 교육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때 스페인 함대는 몰래 공격을 준비했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고 기습까지 하게 되죠. 방심하고 있던 영국 배들은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척의 배 중에 딱 2척만이 겨우 항구를 빠져나왔는데 이 공격으로 200여 명의 선원이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선원들도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목숨을 건진 사람 중에는 앞으로 영국의 영웅이 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자베스 1세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영국의 전설적인 해적왕, 바로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유럽에서는 드레이크가 정말 유명하죠? 드레이크는 아마 해적보다는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장군이다. 네, 유명한 사실 탐험가, 뭐 사실 영국 탐험 역사 시작한 사람은 이분이고 그리고 엄청 존경받는 인물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인가 봐요. 그렇죠. 저 완전히 반대로 손을 생각하고 솔직히 아니 역사적으로 나의 나라한테 도움이 됐다면 영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해적이었고 해적으로서 뭐 스페인한테 금이란 은 진짜 많이 빼앗아 갔고 저는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되게 유명한 해적이고 장군이고 탐험가예요. 그런데 이런 미래의 해적왕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드레이크는 이 사건으로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그냥 스페인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다. 스페인 맞아요. 죽었다 이거. 뭐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스페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이때부터 해적이니까 사실 뭐 아무 배나 공격할 것 같지만 드레이크는 스페인 선박을 주로 공격하고 스페인의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약탈하기 시작하죠.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스페인이 가져온 물자들이 파나마로 와요. 그러면 파나마가 이 당시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노새를 이용해서 물자를 나르고 여기서 다시 유럽으로 배가 많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파나마에 있었던 이런 창고도 약탈하고 또 나중엔 페루에 가서 페루에 있는 은강에서 은을 실어 나르는 그 노새 행렬을 기습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스페인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펠리페 2세는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리고 엘리자베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외교적인 항의를 받았으니 엘리자베스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이거 아니에요? 너 지금 해적으로 있으면 되게 위험하다. 네. 영국 군 쪽으로 오면 네. 목숨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해적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허가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해적 허가증이 있어요? 네, 약탈 허가증을 그거는 그냥 발행해 주죠. 침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는 해군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을 약간 이용한 거예요. 해적에게 국가에서 발급한 약탈 허가증을 주고 적국의 함선이나 식민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국왕이 주는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드레이크와 해적에게 큰 선물을 준 것이죠. 그러면 그 드레이크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캐리비안 해적의 그 주인공이에요? 사실 초기의 해적은 드레이크의 예처럼 허가증을 받아 적국의 선박을 공격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사락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을 공격한 드레이크가 대표적인 사락업자였죠. 그러다가 17세기에 접어들어서 국가에서 허가받은 이들과 아닌 집단들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 18세기로 가면서 해적의 무대도 확대되고 해적의 약탈, 해적의 어떤 폭력성도 더 강화되죠. 이전에는 적선만 공격했었는데 이제 한 17, 18세기 정도가 되면은 아무 상선이나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무법자 해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캐리비안의 해적들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해적에게 왜 허가증까지 내주면서 해적지를 도와주었을까요? 잘 키워가지고 뭔가 해군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해군이 약하니까. 단순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펠레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 아니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이 말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역사를 공부할 정말 기본적인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는데 특히 대함대 아르마다는 무적함대로 불리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거든요. 왜 이제 아르마다 무적함대가 됐냐면 1571년에 스페인 함대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 지중해 새 주인으로 불리기까지 했던 오스만 티르크의 함대를 격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레판토 해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레판토 해전 이후 스페인의 대함대 아르마다는 무적함대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사실 영국은 이제 대양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대양으로 진출을 하고 싶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싶고 이런 야심이 있는데 당시 스페인이 중요한 곳은 다 차지하고 있고 또 해군도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스페인한테 길이 막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가톨릭 수호자를 자처했던 스페인은 영국의 국교를 가톨릭으로 되돌리고 스페인의 소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호신탐탐 영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엘리자베스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 가능성을 해적들에게서 본 것이죠. 엘리자베스 1세의 행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점점 더 과감해져 갔습니다. (1577년) 엘리자베스는 이때 세계 일주를 앞두고 출발 준비 한창이었던 드레이크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 해적 배에 탄 거예요? 네. 왕이. 사실 여왕이 해적선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상상하기 쉽지 않죠. 엘리자베스는 처음 본 드레이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에스파냐 왕에게 기꺼이 원한을 갚으려 하오. 영어는 글래들리, 정말 기쁘게 원한을 갚아주려 하고. 여기서의 대화는 투자자와 사업가 사이의 대화죠. 즉 이제 이 항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자신과 사업가인 드레이크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페인이랑 싸우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인 함대에 최대한 피해를 줄 것을 여왕은 요청을 합니다. 드레이크랑 목표가 딱 같네요. 그렇죠. 둘 다 스페인이 싫고 돈도 벌고 싶고 이 목표가 딱 일치했죠. 이제 해적왕의 항해는 엘리자베스의 명을 받드는 일종의 애국 활동이 된 것입니다. 여왕의 배웅으로 기세등등하게 항해를 떠난 드레이크. 그리고 항해를 떠난 지 한 10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의 페루 지역을 지날 때 마닐라를 향하고 있는 스페인 무역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배가 금은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쿠아도르 지역인데요. 이 에쿠아도르 지역에서 드디어 이 배를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사로잡았던 배의 이름이 바로 카카푸에고호였죠. 이 배는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배에는 은만 26톤, 그리고 화폐와 장식품 등이 담긴 상자가 13상자,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가 가득해 있어요. 보물선이네요. 말 그대로 보물선이죠. 이거를 옮겨 실는 데만 자그만치 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레이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타로 드레이크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되게 호탕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스페인의 무역선 카카푸에고호를 약탈한 드레이크는 선장에게 이것을 써서 줬다고 한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약탈한 선장에게 준 거예요? 네.
약탈한 선장에게 뭘 써서 줬어요. 미안하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과문? 정답. 정답. 그냥 사인. 사인. 내가 드레이크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밑에 날짜랑. 날짜랑 땡. 사실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땡. 아 새로운. 아, 이거 어렵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지금 올리는 기본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뭘 많이 써줬어요. 이 목록을 길게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적어가면서 뭘 길게 써줬어요. 정답. 정답. 그 약탈한 거를 쭉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정답. 그게 왜 본국 가서 살 일이에요? 그게 왜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지? 선장이 돌아갔을 때 책임 추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네. 혹시 네가 횡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훔쳐간 그 물품의 목록을 적어서 줬다고 합니다. 아, 너 드레이크한테 당한 거야? 그 정도 말만 하지. 고생했다, 그러니까 아유. 야, 목숨이 살아온 게 어디야? 이러면서. 무섭지? 이렇게 그런 되는 데 있는 거구나. 거죠. 거네. 매번 있는 일은 아니고 드레이크의 수많은 약탈 중 이름이 남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호탕한 행위를 했다고 하죠. 이후 드레이크는 2년 7개월에 세계 일주를 무사히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가져온 보물의 양은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정확한 이 액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왕과 드레이크 단 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는데 당시 영국에 와 있던 스페인 대사가 이제 본국에 드레이크가 약 150만 페소 정도 그 물건을 우리로부터 훔쳐왔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페인 왕 엄청 수많은 금은보화를 다 뺏겼어. 맞아. 가만히 있어요? 드레이크가 엄청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정말 영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스페인으로 드레이크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처형시켜서 목을 내놓든지 해라.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드레이크의 항해 후 스페인의 거센 항의를 받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 드레이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보란 듯이 네. 나는 스페인이 잘 안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드레이크를 막 보란 듯이 승진을 시켜요. 네. 어떻게 승진했을까요? 어떡해요? 대해적으로 만들었잖아요. 해군을 그렇지. 제독으로 진짜 만드는 거 아니야? 해적은 약간 좀 사람들의 인식이 네. 존엄한 지위가 아니잖아요. 네. 뭔가 그럴싸한 자기 같은 걸 주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도출해냈어요. 그를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를 내는. 귀족으로. 1581년 4월 엘리자베스는 또 한 번 드레이크의 배에 올라서 원래 기사 자기 줄 때 아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결혼 문제에 협의하려고 프랑스 대사가 와 있었는데 같이 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부탁을 해서 드레이크에게 기사 자기를 주는 그 행위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이 드레이크의 해적지를 프랑스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되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펠리페 2세 자존심이 정말 상할 대로 상했겠죠. 되게 창피했겠다. 그래서 펠리페는 당장 다음해 1582년에 영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스페인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스페인이었지만 당장 다음해 침공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펠리페 2세가 영국 침공을 바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날씨가 안 좋았어.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아요. 정답. 예. 아직 그 프랑스랑 싸우고 있어서 네. 자기 군대를 나름대 좀 힘을 쓰고 있는 건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국가의 전쟁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게 당시 스페인 제국의 그 전 세계에 걸친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아메리카의 식민지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흩어진 식민지가 다 스페인, 포르투갈 왕국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스페인은 이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많은 수입도 거뒀겠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먼 곳까지 원정대를 보내는 건 정말 당시로선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려고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도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1585년 영국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는 스페인 싫어하는 거 펠리페가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대단한데. 식민지 약탈에 네덜란드 전쟁 지원까지 스페인은 이제 영국 때문에 거의 뭐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1586년 3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전쟁을 결심하고 그리고 교황에게 영국 침공을 공식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언제 스페인이 영국을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영국 왕실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랑 별개로요? 스페인 쪽 상황이랑 별개로. 스페인의 그 열기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엘자베스 암살 사건입니다. 엘자베스를 죽이려는 음모가 영국에서 일어났고 그 암살을 계획한 서신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스코틀랜드의 국왕 제임스가 계속 개신교도로 남는다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펠리페 2세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이 서신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설마 드레이크는 아니겠죠? 아무리 해적이라고 그렇게까지. 아무리 드레이크는 아니겠죠. 사실 이 편지는 아무나 쓸 수 없죠.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겠죠? 저 무슨 권한이 있는. 그거 스페인 대사관 아니었어요. 대사관.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추측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의외의 인물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엘자베스의 자리를 위협한 평생의 라이벌,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또 메리야? 예, 또 메리예요. 그러니까 메리는 엘자베스와는 오촌 관계인데요. 엘자베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메리는 스펙도 화려했습니다. 태어난 지 6일 만에 스코틀랜드 여왕이 됐고요. 그리고 17살 때 프랑스로 시집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비로 지내다가 자기 남편이었던 프랑스 국왕이 죽어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냥 다른 인물인 거죠? 아예 예, 이름만 같은 아예 거죠? 메리 스튜어트, 성도 달라요. 근데 그 여왕인데 스코틀랜드 있는데 왜 엘리자베스 죽이려고 그래요? 프랑스에 가 있다가 이 메리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스코틀랜드의 그 많은 귀족과 신하들이 다 개신교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한 가톨릭 교도인 메리 스튜어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도망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오촌 관계였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가 있는 잉글랜드, 영국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메리는 뜻하지 않게 영국 내 가톨릭 세력들의 중심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다음이 메리예요. 지금 자식이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끌어내리면 메리가 왕이 되겠죠? 그러면 영국을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이런 메리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영국 침공을 계획할 때 엘리자베스를 이제 폐위시키면 그 자리에 이 메리를 앉히려고 했습니다. 사실 메리는 여러 번 반역 음모에 연루됐었고요. 실제로 몇 번은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자베스는 이제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처형을 거부하고 끝까지 메리를 보호했습니다. 결국 메리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처형 장면을 한번 볼까요? 야, 그냥 단두대도 아니네. 저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도끼로 내려쳐서 자르는 그런 식으로 처형을 했고요. 사실 많은 경우 그 한 번에 잘 안 잘렸대요. 아유. 특히 이제 메리는 3번에 걸쳐서 목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게 왜 자기 자리에 만족을 가만히 못하고. 있어야지. 그러게요.
참 역사를 공부하면 사람들이 결국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